유다련은 허공을 바라보면서 독백하듯 말했다. 낮고 힘찬 목소리였지만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장봉기한다네. 무장봉기? 그래, 그렇다네. 우리는 무장봉기라네. 무장투쟁을 벌이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네. 무장봉기라고는 하지만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 섬 전체에서 일으킨단 말인가? 물론이지. 이방근 동무, 자네 내 말을 듣고 있나? 듣고 있네. 걱정이 된다면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겠네. 난 자네를 믿고 있으니까. 한두 달 내에 시작될 걸세. 우리는 지금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기로에 서 있네. 이 섬에서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들의 앞잡이인 서북놈들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는 무장봉기를 일으킨다네. 당 조직의 결정일세. 시간이 다 됐군. 그럼 난 가겠네. 하필이면 유다련 같은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무장봉기 계획을 전해 듣다니. 뭐랄까, 자존심이 상한다. 며칠 뒤 남승지가 찾아왔다. 내 누이 동생 유언이 승지에게 말했다. 저는 서울에서 어제 내려왔어요. 승지 씨는 건강해 보이네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좀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에요. 힘드시겠죠. 먹는 것도 변변찮을 테고. 하지만 건강하게 지하 활동을 하는 승지 씨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게다가 일부러 집까지 와주시고. 다음에는 오빠랑 제가 그 지하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유언아, 지하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게 돼. 지하동에는 미로가 잔뜩 뻗어 있어서 말이야. 오빠, 농담 좀 그만해요. 지하동에 미로가 많이 있으면 더 재미있겠네요. 승지 씨, 방근이 오빠는요, 승지 씨를 만나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오빠. 남승지 앞에서 여동생 유언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계기로 나는 격렬한 공기의 흐름과 같은 그 움직임에 나의 몸이 서서히 휘말려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나와 유언이는 조직 측의 갑작스런 승인으로 성산포에 있는 해방구, 즉 지하조직 지구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유언이가 해방구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유언이에게 당장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공산당 관계단체에 출입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오빠, 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왜 빨갱이를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까요? 섬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완전히 달라요. 안 그래요? 제주도에 살면서 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전 왠지 그게 무서워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빨갱이를 미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누굴까? 나와 유언이의 행보에 대해 발설한 사람. 유다련을 경계하라는 박합삼의 경고가 내 마음속에서 검은 감정의 덩어리가 되어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내일이다. 아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 무장봉기의 시간. 4월 3일 새벽 2시. 나는 오늘 밤 2시에 데뷔해야만 한다. 아니, 무엇을 데뷔한단 말인가? 그저 제주도 전체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심야에 혼자서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그래, 걱정하지 말자. 성 내에서의 공격 대상은 제주경찰서와 그 상급 기관인 제주감찰청 두 군데로 한정되고 다른 기관에는 일체 손대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방근은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자신이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고 현실적으로는 폭동의 군중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음을 느낀다.
새벽 2시, 과연 총성이 울릴 것인가? 괴로운, 마치 몸 전체가 두꺼운 기체의 마찰열에 감싸인 듯한 감각 속에서 시간이 1초, 1초 선명한 소리를 새기며 나아갔다. 그것은 시한폭탄의 초일기처럼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2시가 넘어 이방근은 밖으로 나와 한라산이 훤히 보이는 근처 내거리로 나왔다. 아득히 저편 밤하늘 아래 산악지대에 무수한 봉화가 오르고 있었다. 밤하늘을 불태우며 섬 전체에 타오르는 봉화, 투쟁의 불, 인민봉기의 시위. 예정대로 4월 3일 오전 2시에 실현되고 있었다. 이방근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감동에 몸을 떨었고 그는 전에 없이 흥분하고 있었다. 이틀 뒤 방근은 정보 하나를 받았다. 오늘 4월 5일 폭도 진압을 위한 제주 지방 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본토로부터 진압부대의 파견이 결정되었고 서울의 미 중앙군정청 경무부에서는 그 총지휘관으로 경찰 전문학교장인 김모 경무관을 임명하여 진압 임무를 부여했다. 증원 진압부대는 각도 경찰국으로부터 1,700명의 경관을 선발 편성하여 4월 10일 제주도에 상륙시킬 예정. 이러한 조치는 제주도 출신 경찰은 게릴라들과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어 토벌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서북의 행포에 더하여 이제는 폭도 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본토로부터 경찰과 군대까지 들어와 섬의 군대와 경찰을 배척하고 주도권을 잡기에 이른 것이다. 유언이가 서울로 올라간 이후 남승지와 소주잔을 기울였다.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우리 조선에서, 고향인 제주도에서 혁명적인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배자 측은 보다 가혹한 방법으로 민중을 살해, 학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경찰관 부친이 게릴라에 살해당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경찰과 서북은 섬 사람들에 대한 살해와 무서운 폭행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법을 뛰어넘어 살해하고 혹은 법이라는 이름 아래 살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1,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라는 논리가 그대로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방근 씨는 혁명의 동란의 와중에 그 현실 속에 발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실 겁니까? 그건 당치도 않은 이론이야. 전투를 하면서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나? 이방근은 담배를 문 채 불을 붙이지 않고 남승지를 보았는데 그 눈이 강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자네가 말을 꺼냈으니 이야기를 하자면 그 경찰관 부친 살해는 당의 방침이라서 정당하다는 것인가? 반동의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무슨 서북이나 경찰이 하는 일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야. 같은 선상에 놓지 말라는 거지. 나 같으면 적어도 그 경찰관 부친 살해와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걸세. 동란 때에는 사람을 살해할 명분이 충분하고 대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쉽지. 사소한 원한이나 개인적인 감정, 증오 같은 것이 명분에 결부되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 행위가 성립된다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혁명을 위한 싸움 아닌가. 혁명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주 소심한 심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혁명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어. 너무 치사한 살인이야. 그것이 조직의 결정이고 방침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군대와 뭐가 다른가?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 분위기에 휩쓸려 관계없는 인간을 살해하는 일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행위의 명분을 그리고 구실을 붙이지 말라는 거야.
이런 발언은 반동들과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기 쉽겠군. 누가 방근 씨를 반동으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던가 상당히 악질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방근 씨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방근은 김동진이 떠나기 전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병든 조국이 아니라 미친 조국입니다. 우리들에게 절망밖에 가져다 주지 않는 조국의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재회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을 빌려주십시오. 이방근은 유달현을 떠올렸다. 유다련은 철저한 친일파, 모범적인 일본인이었지만 해방 후에는 열렬한 공산당원이 되었지. 해방 전에는 일본 제국에 인생을 걸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산당에 걸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것도 철저하게 혁명을 하는 것이라면 존경할 만한 값어치가 있을 거야. 나 같은 인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해야겠지. 지금 현재 철저히 임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이 되는 것이고 과거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도 그 과거를 감추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방근의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전개를 보이는 듯했다. 이방근은 신문 기사를 살펴보았다. 하루라도 유혈을 보지 않는 날이 없는 이 땅에는 마치 피에 굶주린 흡혈 지령이라도 들러붙은 것 같았다. 사채더미, 살해당한 송장에 불과한 곳에 이방근은 죽은 자,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여수 순천 땅에서 반란군 측과 정부군 측이 살해한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개천에 트럭으로 버려진 쓰레기처럼 트럭으로 바다에 버려진 사체는 무엇인가? 반란군과 행동을 함께하는 좌익단체가 많은 주민을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살해한다. 혁명 세력이 말이다. 살해는 혁명도 비혁명도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살해의 명분은 무너지고 이름을 바꾸면 게릴라가 서북이 된다. 여기 제주도에서도 게릴라가 도민을 죽이고 있어. 가차없는 탄압과 학살의 공포는 도민들의 게릴라를 떠나도록 재촉하고 있지. 중산간지대의 불악소각에서 가까스로 학살을 면한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잃고 방황하며 낮에는 군경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동굴에 숨고 밤에 불악으로 들어오면 군경의 앞잡이라고 해서 게릴라의 야습을 당하고 말아. 하지만 이방근 역시 4.28 화평 협상을 파괴한 주범이 자신의 친척 정세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직접 사살하고 만다. 괴롭다. 괴롭다. 괴롭고 또 괴롭다. 정세용 한 사람을 죽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죽일 가치가 있었던 인간인가? 아니, 죽일 가치가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세용 그 인간은 스스로 가담하여 만들어낸 이 학살의 땅에서 살해당하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위로한다 한들, 그래, 난 살인자야. 사륙자들이 승리자로서 서울로 귀산한 뒤 폐허의 광야를 가로질러가는 바람 속에 허무가 있는가? 섬을 뒤덮은 시체가 허무를 부정한다. 이방근은 정세용을 쏜 권총을 바라본다. 30년 후 이 불행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행복이 있을까? 이대로라면 난 살인을 반복하게 되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득한 고원에 보다 저 멀리 초여름의 햇빛에 반짝이는 부동의 바다, 파란 허공에 총성이 울렸다.